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요즘은 30 중반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제가 젊을 때의 33세 싱글이면 노처녀다 빨리 결혼해라 그런 말들을 했어요. 20대 때의 저는 일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느라 결혼은 완전 뒷전이었어요. 박수지 대리, 여자가 대리 달고 가장 달면 뭐해? 결혼을 해야지. 자고로 사람이란 가정을 꾸려서 남편하고도 부대끼고 시댁어른들을 모셔봐야 인생을 아는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 나이 많은 여자 차장님이 저만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절대 찬성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외로움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33살이었던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전부 결혼을 해서 휴일에도 남편이나 가족들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고 전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느라 바빴던 휴일이나 주말에 혼자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궁리해야 됐어요. 그러던 중에 남자 차장님이 선자리를 주선하셨어요. 우리 거래처에 박 대리랑 동갑인 남자가 있는데 성격도 좋고 진중한 게 아주 괜찮아. 만나서 잘해봐. 박 대리도 얼른 결혼해야지. 차장님은 간섭도 잘하고 좀 사람을 귀찮게 하기는 했지만 나쁜 뜻으로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남들한테 관심도 많고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선을 보러 나갔어요. 솔직히 회사 상사가 소개해준 걸 거절하면 앞으로 회사 생활이 불편해질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반쯤은 강제로 나갔던 선이었는데 남자는 차장님 말대로 꽤 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제 나이가 이렇게 먹은 것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동기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저하고 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일이 재미있고 월급 타는 게 좋아서 결혼도 남자 사귀는 것도 관심 밖이었거든요. 지금은 친구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저희 두 사람 좀 닮았네요. 라며 웃는데 정말 편해 보이는 얼굴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저와 남자는 식성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겹치는 게 많아서 계속 만나게 됐고 얼마 안 가서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차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서 저만 보면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이제 박 대리가 주는 국수 좀 먹어볼 수 있는 거지? 아직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됐어요. 너무 앞서가시면 안 돼요, 차장님. 그 나이에 결혼 생각 안 하고 만나는 남자가 어디 있어? 박 대리도 그래. 자기 나이를 생각해야지. 33세 재미로 만나는 건 아니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고요. 저는 사람 가볍게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됐어. 곧 결혼 마루고 가겠네. 차장님 말씀처럼 남자는 얼마 안 가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지씨, 제가 부담 주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이도 있어서 그냥 사귀고 말 사이면 만나는 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수지씨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계속 만났던 거고요. 수지씨 생각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저도 적당히 놀려고 동민씨 만난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동민씨하고 할 생각이에요. 그럼 더 미루지 말고 결혼해요. 시간을 그냥 보내느니 뭐 하나라도 결정하는 게 좋잖아요. 라더니 제 앞에 프로포즈 반지를 내밀더라고요. 혹시 거절할까봐 프로포즈부터 하지 못했어요. 수지씨 속을 떠본 것처럼 되긴 했는데 저는 진심이에요. 결혼해요, 수지씨. 이렇게 반지까지 따로 준비할 줄 몰랐는데 좀 감동이네요. 그래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나중에 말하면 뭐해요. 결혼해요.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정했고 양쪽 집에도 알렸어요. 차장님한테도 이야기하니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엄마 아빠도 제가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고 포기하고 있다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 얼굴이 확 펴지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이 다 인생 계획이 있겠지 하고 엄마 믿고 있었어. 에이, 엄마 내가 결혼 안 해도 데리고 살겠다고 해놓고선.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었다고. 그리고 엄마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솔직히 네 나이가 작은 건 아니잖아. 어떤 시부모들은 며느리 나이를 따지기도 해. 혹시 시댁에서 네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 알았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만큼 잘하면 되지. 라고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내심 저도 불안하긴 했어요. 남자의 형수도 저보다 몇 살은 어리다고 들었거든요. 형은 5년 전에 결혼해서 2살 된 아들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남자 부모님한테 인사를 가기 전에 형 부부를 먼저 만나게 됐어요. 미리 약속을 한 건 아니었고 저희가 퇴근 후 만날 때 우연히 남자의 형과 마주쳐서 형수한테도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제 윗동서가 될 사람은 청순한 미인 스타일이었어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참 상냥하더라고요. 제가 형님이라고 해도 더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히 대해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둘 다 며느리 처지인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라며 웃는데 정말 천사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꼭 드라마에 나오는 가녀린 여자 주인공 같아서 저도 넋을 놓고 본 것 같아요. 남편의 형도 저희한테 나이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편하게 대해줘서 형제간에는 잘해나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와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시아버지는 방에서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둘째네 왔잖아요. 이제 그만 좀 나와봐요. 시어머니 재촉에 어쩔 수 없다는 듯 나온 시아버지는 저를 쓱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결혼하면 먼저 애부터 가질 생각해라. 나이가 있으니 어영부영 시간 보내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은 제대로 하라고.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갖네 어쩌네 변명하지 말고.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과일 접시를 들고 도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 사람이 무뚝뚝한 데가 있어서 그래. 네가 이해를 해라.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차차 정들면 괜찮아질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무안할까봐 굉장히 신경을 써주셨고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고마워서 그러겠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도 시아버지가 저를 보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너네는 왜 맨날 점심시간에 딱딱 맞춰서 못 오고 늦는 거냐? 이게 다 여자 나이가 많아서 행동이 굼떠서 그런 거지. 니들 결혼하고 4개월인데 아직 애 소식은 없냐? 이래서 여자가 나이 많으면 곤란하다니까. 통민이 저 녀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원. 지 형수를 봐. 여자답고 어리니 아이도 빨리 낳고 얼마나 좋아. 그것도 아주 실한 아들을 낳았잖아. 둘째, 더 나이 먹으면 좋은 애 낳기 힘드니 한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면서 애 좀 써라. 사실 다른 것보다 시아버지가 주는 스트레스가 우리 부부 아이 갖는데 더 나빴어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러는 게 처음에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 시아버지가 워낙 세서 시어머니도 평생 눌려 산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없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니네 시아버지 하는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거 쌓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둘째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네가 제일 편한 대로 해라. 솔직히 시어머니라고 하면 굉장히 먼 느낌이 들고 친구들 시집살이하고 시어머니랑 갈등 겪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긴장도 했었는데 결혼하고 반년 만에 저는 시어머니와 제일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저만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셔도 시댁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싫어하니 아무리 흘려버리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았죠. 언젠가부터 저는
시댁에 가는 날이면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눌리고 소화가 안 됐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아이고 저거 봐라. 두뇌도 저렇게나 둔하냐. 먹고 치우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꽉 채해서 남편이 몰래 손을 따줬어요. 그러고도 내려가지 않아서 약을 먹고 있는 걸 시어머니가 보셨어요. 어디 아프니? 그러고 보니 안색이 영 안 좋네. 속이 좀 안 좋았는데 약 먹고 손도 땄으니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행동만 둔한 게 아니라 내장도 둔해서 먹은 것도 소화가 느리구나. 에휴, 그만 좀 해요. 당신은 소화 안 될 때 없어요. 애 아픈데 그런 말하면 나을 것도 안 낫겠어요. 라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자 시아버지는 못 들은 척하고 신문을 소리내며 펼치더라고요. 잠시 후 아주버님과 형님이 집에 왔어요. 형님은 오자마자 부엌 의자에 앉아서 약을 먹더라고요. 그걸 본 시아버지가 얼른 오더니 아가 왜 그러냐? 어디가 안 좋아? 오다가 멀미가 좀 났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그럼 오늘은 오지 말지 그랬어. 멀미 났을 땐 이렇게 불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 방에 들어가 이불 펴고 좀 누워. 둘째 너 방에 가서 자리 좀 보고 네 형님 속 좀 풀리게 수정과 갖다 주라. 그 말에 저는 확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다니 정말 너무한다는 마음에 울분이 터질 것만 같았죠. 됐어요. 자리는 큰애 동호 네가 펴주고 수정과는 내가 갖다 주마. 둘째도 속이 안 좋아서 쉬어야 돼. 라며 시어머니가 조용히 상황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어요. 애들 둘 다 속도 안 좋은데 오늘 당신 좋아하는 거 배달시켜 먹읍시다. 괜찮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서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섭섭함을 전부 쏟아내고 다시는 시댁에 발길도 안 했을 거예요. 시댁에서 돌아온 다음 날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동서도 몸이 안 좋았다던데 저만 눈치 없이 누워 있었네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이제 좀 괜찮아요? 형님이 왜 미안해요. 전 금방 괜찮아졌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말 놓으세요. 집안에서야 제가 형님일지 몰라도 그래도 사회에서는 저보다 위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럼 푹 쉬고 아프지 마요. 이렇게 남을 잘 챙기는 형님이라서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성격도 순해서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 하는 말에 싫다고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오래 본 건 아니었지만 사람이 풍기는 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형님을 예뻐하시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자꾸 저를 나이 갖고 무시하는 말씀하시는 건 정말 듣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나 형님한테 똑같이 대해주시라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가 유독 형님만 찾으니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형수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 전부터 보면 형수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이야. 당신 처음 봤을 때 웃으면서 손잡는 거 보고 놀랐다니까. 나는 형수한테 했던 것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손님 대하듯 할 줄 알았거든. 그랬어? 근데 형님은 누구나 호감을 가질 것 같은데 어머니는 왜 거리를 두시는 거야? 그것까지는 나도 잘 모르지. 확실한 건 엄마가 형수보다는 당신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슬쩍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호감 갖는구나 하고 새삼 자신감도 생겼고요.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보니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잘 해줘도 좀 대면대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처럼 옆에 붙어서 뭐든 조곤조곤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가고 싶은 카페가 있다고 하셔서 오랜만에 고궁 구경을 하고 카페에 가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서,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우리 재훈이 어린이집 끝날 때 가서 유아 영어학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형님, 오늘 제가 어머니랑 외출을 하기로 했는데 어쩌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좋은 데 가기로 했나 봐요. 그냥 고궁 잠깐 들렀다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카페 가려고요. 저는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됐다. 내가 언제 용돈 모자라니까 놀러 갈 때 돈 달라고 했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애 키우는데 드는 돈도 많을 텐데 괜찮아. 절대 보내지 마. 전화 끊는다. 어머니, 무슨 전화예요? 큰애한테 우리 같이 나간다고 말했니? 우리 오늘 쓰라고 돈을 보낸다고 그러지 뭐냐. 하지 말라고 했어. 형님이 재훈이 어린이집 끝나고 영어학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돈까지 보내면 안 된다고 한 네 마음이 편하겠니? 걔는 신경 써주는 게 어째 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다니까? 라며 한숨을 푹 쉬셨어요. 하긴 형님 부탁을 못 들어줬는데 놀 때 쓰라고 돈을 보내주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지만 형님이 배려하는 게 꼭 상대를 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 전까지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형님 부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 점을 존경했고 시어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불편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또다시 형님 내의 불평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말씀도 불평은 아니었고 제 편을 들어준 거였지만요. 다음 해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됐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 노래를 하셨던 분이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시큰둥하는 걸 보니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정말 섭섭했어요. 형님네 아들은 아이고 우리 복덩이 이쁜 손자 하며 챙기셨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았죠. 저는 저 때문에 아이까지 시아버지 눈밖에 났나 싶어서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 둘이 막 지났을 때였어요. 형님네 아들하고 우리 애가 같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거실 마루 수리하는 사람들이 오자 시아버지는 얼른 형님네 아들만 안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론 저와 남편이 부엌에 있었고 형님 부부는 자리에 없었으니 우리 애는 우리가 챙기려니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동안의 시아버지의 언행을 보면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좀 그러네요. 우리 영훈이가 더 어린데 그렇게 재훈이만 쏙 안아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우리 영훈이는 공사하는 데에 둬도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려면 둘 다 데리고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영훈이는 니네가 챙기잖냐. 재훈이는 오늘 엄마 아빠 바빠서 밤늦게 나온다는데 혼자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작은아버지가 돼서 매정하게 그게 뭐냐? 라며 오히려 남편을 이상한 사람을 몰아세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을 다독였어요. 우리 아버님 마음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 그래도 우리한텐 어머님이 있잖아. 영훈이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아무리 참고 이해하려고 해도 애한테까지 그러니 화가 나잖아. 하긴 어릴 때도 아버지는 항상 형평만 들었지. 우리 영훈이한테까지 그런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네. 아버님 때문에 우리 영훈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영훈이 아버님 댁에 데려가지 말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우리야 어쩔 수 없다지만 아무 죄도 없는 애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잠깐 멈췄었다는데 다행히 옆에 시어머니가 계셔서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서 큰일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이후 시아버지는 몸져 눕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와 형님은 순번을 정해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게 됐고 회사에 복직한 저보다 형님이 시아버지 옆에 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지극정성은 정말 보는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건강식품을 구하기도 하고 그때는 많지 않았던 귀한 장례상까지 시아버지 건강에 좋다며 그 자리에서 씻어서 한 뿌리씩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또 시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든 구해오는데 이런 며느리면 정말 이뻐할 만 하겠다 싶었어요. 저도 하느라고 열심히 음식도 장만하고 보약도 챙겼지만 형님 하는 거엔 반도 못 미쳤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입맛이 고급진 데다가 까다로워서 다 맞추기가 힘든데 형님은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있을 때에 시아버지가 산적이 먹고 싶다고 해서 다음날 반차를 내고 산적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형님이 도미찜을 해왔는데 정말 고명도 예쁘게 하고 잘했더라고요. 그네 너는 정말 취향도 고급스럽고 기품 있구나. 시아버지는 형님을 칭찬하시면서 제 산적을 밀어내고 도미찜을 먹고 너무 좋아했어요. 섭섭했지만 늘상 있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형님이 도미찜을 담아온 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고급 한정식집에서 사온 걸 맨날 지가 다 한 것처럼 해요. 시아버지 앞에서 요리라도 시켜볼까 보다. 어우 답답해. 라며 그 통을 쇼핑백에 도로 넣으셨어요. 제가 과일 준비를 하며 슬쩍 보니 정말 도미찜을 담아온 통에 유명 한정식집 마크가 찍혀 있더라고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전부터 형님이 그렇게 눈속임하는 걸 보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어쨌든 그것도 다 형님 정성이니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반년을 형님은 정말 극진하게 시아버지를 모셨고 시아버지는 한밤중에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리 저와 남편한테 쌀쌀 맞은 시아버지였대도 돌아가시니 서운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또다시 저희 부부가 상처받는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한테 건물 세 채와 주식이 꽤 많았고 예금도 많았는데 그 대부분을 형님네한테 준다고 유언장에 써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다 치고 시어머니도 계신데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형님네한테 다 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편애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던 거죠. 저희는 변두리에 있는 땅을 다시 시어머니께 드리겠다고 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많은 걸 받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는 집만 있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 나도 그 양반 참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끝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 큰아들한테만 몰아서 주는 법이 어딨어? 라며 오히려 저희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재산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저희 둘 다 잘 벌고 회사에서도 능력 인정받고 있잖아요. 수지 말대로야 엄마.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그럴게. 엄마는 엄마만 챙겨. 저는 저희를 위해 마음 아파하시는 시어머니가 정말 고마웠어요. 시댁이 싫지 않았던 건 다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일 정도였으니까요. 형님네하고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차별을 하다 보니 많이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어요. 언젠가부터는 아주버님도 은근히 저와 남편을 무시하고 집안의 힘든 일은 다 저희한테 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굳이 형님네하고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또 저희가 재산의 크기를 마음에 두지 말자고 하긴 했어도 그렇게 티나게 유산으로 차별을 받으니 마음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같이 살자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끝내 거절하셨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자식들 신세를 지니? 너네든 둘째네든 같이 있는 거 불편해. 가끔 얼굴이나 보면서 살자. 그리고 저와 남편은 잠깐 해외에 나가게 됐어요.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4년 정도 싱가포르에 나가게 된 거였어요. 해외에서라도 시어머니를 챙긴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 연락이 뜸해지고 안부를 잘 모르고 살게 됐어요. 주재원 생활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남편이 다급하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연락 좀 해. 전화가 안 되는 게 뭔가 이상해. 형도 전화를 안 받고 회사도 관뒀대. 그 말에 놀라서 연락을 해보니 없는 전화로 나오더라고요. 형님네는 아예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번호를 쓴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에 와서 시댁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아저씨가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사시던 할머니 모르세요? 할머니는 모르겠고 그 아들 부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어요. 그 사람들 미국 간다고 다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이요? 저는 너무 놀라 큰 소리로 말하자 안에서 아저씨 부인이 나왔어요. 저기 곱상하신 노인네 말하는 거면 내가 여기 계약하고 가구 맞추려고 들은 날에 요양원 차 타고 나갔어요. 안 가려고 아주 애를 쓰시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들 부부가 어머니 버리고 미국 가는구나 싶었지. 저는 바로 남편한테 연락을 했고 남편도 이틀 후에 한국에 왔어요. 무조건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아는 인맥은 다 끌어다가 형님네 소식을 알아봤어요. 그러자 형님 친구라는 여자와 연락이 닿았어요. 걔네 몇 년 전부터 미국 이민 준비했는데 몰랐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혹시 어머니 어디 요양원 보냈는지는 아세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시어머니가 해외에 살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급 요양원에 보내드린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시어머니가 갔다는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시어머니는 그곳에 아예 간 적이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저희는 다시 시댁으로 가서 아주머니한테 요양원 차가 어떤 거였는지를 물어봤고 차의 색이나 크기, 종류 같은 걸로 몇 군데를 찍어서 시어머니가 계신지 다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4번째로 간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거기는 형님이 말했다던 고급 요양원도 아니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설이었어요. 저희가 시어머니를 찾자 접수처에 있던 간호사가 그분요. 아들 부부가 6개월치 선납하고 가셔서 이번 달이면 나가셔야 되는데 다행히 찾아오셨네요. 라며 저희를 입원실로 안내했어요. 입원실에서 시어머니를 본 저희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4명이 같이 쓰는 방에서 시어머니는 살이 쏙 빠져서 초췌한 모습으로 혼자 웅크리고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통곡을 하자 시어머니가 겨우 고개를 돌리셨어요. 둘째네 왔구나. 어떻게 찾아왔어? 엄마!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희는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와서 큰 병원에 입원부터 시켰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지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가 걱정할 만한 병은 없다고 했어요. 다만 심적인 충격이 너무 크셔서 입맛도 없고 공황장애 증세가 있으니 통원 치료는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 말에 형님 부부가 너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와, 진짜 무슨 인간들이 그래? 유유상종이라더니 똑같은 인간들끼리 만나서 가면 쓰고 살았구나. 이것들을 어떻게 찾지? 그러니까 형님은 아버님한테 재산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였네. 대단하다 정말. 어머니 혼자 사시겠다는데 기어이 시댁에 들어가서 그 집 자기네 거로 돌리자마자 팔아버리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방치해? 사람도 아니야 진짜. 만나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둬. 고마워. 우리 엄마 일에 이렇게 신경 써줘서. 당연하지. 어머니는 진짜 내 2번째 엄마라고. 우리 친정엄마 못지않게 나 어머니도 좋아해. 진작에 더 자주 전화드리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해외에 떨어져 있다고. 잠시 소홀한 내가 싫다. 자학하지 마. 당신 충분히 잘했어. 우리가 어머니 다시 건강해지게 만들고 재미있게 살자. 그 인간들 진짜 한국에 발붙이는 순간 끝인 줄 알라고 해. 저희는 그렇게 다짐하며 2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용하다는 한의원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시어머니 보약을 지어드렸고 대학병원 치료와 대체의학을 잘하는 곳까지 전부 알아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경치 좋은 데에 여행도 자주 갔고요.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것도 열심히 만들어서 드시게 했죠. 그랬더니 저희 정성을 알아보신 건지 시어머니는 점차 나아지셨어요. 대학병원에서도 좋은 소식을 들었고요.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은 끊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음 편히 가시고 즐겁게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 너무 잘 됐어요. 그동안 약 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맛있는 것만 드세요. 이게 다 둘째니 덕분이지.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래. 둘째야, 정말 고맙다. 네가 고생했다. 저는 예전에 생기있던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니 서류를 내주셨어요. 이거 내가 니네 앞으로 해놓은 거야. 서류를 보니 지금은 엄청나게 오른 주식과 재개발지역 부동산 문서가 전부 저희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과하게 상냥한 게 이상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꾸 같이 살자고 하는 게 꺼림칙해서 형님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셨다고 해요. 형님은 회사에 다닐 때에도 집안 좋은 남자들과 사귀고 큰돈을 받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결혼할 것처럼 굴어놓고 돈을 받으면 마음이 식었다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결혼 사기인 셈인데 증거가 제대로 된 게 없고 남자들은 다들 자원해서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기 입증이 어렵다고 했대요.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건 시아버지가 꽤 알부자였기 때문일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시아버지 눈에 들게 행동을 했겠죠. 그 사실은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지. 큰애가 날 요양원에 보낸 것도 내가 지에 대해 알아본 걸 누가 이야기해서 그랬던 것 같아. 시어머니는 결혼 전 갖고 오신 주식과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땅을 몰래 저희 부부 명의로 해놓으신 거였어요. 그래도 저희가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도 뭔가 쥐고 계셔야 힘이 되죠. 이 사람 말이 맞아, 엄마. 일단 엄마가 갖고 있어. 내가 내 자식한테 내 거 주는데 왜들 그래? 잔말 말고 좀 받아. 니들이 이렇게 착해서 네 아버지한테도 유산을 많이 못 받은 거야. 라며 기어이 저희 부부 손에 서류를 쥐어주셨어요. 저희는 그건 손대지 말고 일단 두자고 하고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시어머니와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녔어요. 친정엄마와 셋이서 간 적도 많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계속 걸려와서 받았더니 뜻밖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한국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잘 지내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다 오해해요. 그거 풀고 싶네요. 우리 곧 한국 가는데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럼 집으로 오지 말고 다른 데에서 만나요. 어머니 건강히 잘 지내시는데 괜히 충격받으실까봐 걱정돼요. 저와 남편은 약속 날짜에 형님 부부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기름이 잔뜩 낀 두 사람이 덩치가 커져서는 뻔뻔하게 손을 흔들더군요. 무슨 일로 보자고 했는지 용건만 말하세요. 동민이 너 오랜만에 본 형수한테 그게 무슨 태도냐? 일은 무슨 일? 형제가 만나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아마한테도 말 안 하고 멀쩡한 엄마 집까지 팔아버리고 미국에 갔어? 서방님, 그게 급하게 진행돼서 오해가 좀 생긴 거예요. 일단 우리한테 투자를 좀 하시겠어요? 전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자기네한테 돈을 달라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친환경 화장품하고 세제 이런 거 만들어서 사업하거든. 파는 사람들이 회원을 늘려오면 이익을 더 주는 거야. 이 기회에 동산에도 가입을 해서 우리랑 함께하면. 저기요, 지금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제일 먼저 어머니는 잘 계시는지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그것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해서 보러 온 건 다 핑계고
돈 때문에 온 거네요. 이건 동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니까 나서지 말래요. 서방님이 우리한테 투자할지 결정해야죠. 그 말에 남편이 뭐라고 하려는데 그보다 제가 먼저 앞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커피잔이고 물컵이고 다 깨지고 난장판이 됐죠. 아니 동서, 이게 무슨 상스러운 짓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귀하지 못하게 컸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위아래 없이 구는 거 아니에요. 야, 어따 대고 조그만 게 계속 사람을 농락하라고 들어. 너, 네 맘대로 사람 주무르고 네 뜻대로 다 되니까 사람들이 우습지? 너 젊을 때부터 부잣집 남자들 등에 빨대 꽂고 빨아먹다가 버린 거 우리도 다 알게 됐거든? 어디서 못 배워 처먹어가지고 계속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해? 어머니가 네 정체 알게 되니까 요양원에 버리고 미국 간 거잖아. 니네 둘 다 경찰 부르기 전에 도망가던지 아니면 수갑 차고 경찰서에 가서 하나하나 따져볼래? 이것들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예전 수법을 써먹어? 그러자 두 사람은 하얗게 질려서 덜덜 떨더라고요. 특히 형님은 아주버님 눈치까지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 사람 말한 거 들었죠? 경찰서 가기 싫으면 당장 꺼져요. 형이고 뭐고 없으니까. 동민아, 우리 형제잖아. 마누라들끼리 사이 나쁜 건 그렇다 치고 너는 내 핏줄인데 형 좀 도와줘. 우리 사업 자금이 필요해. 마누라들끼리 사이가 나빠? 형이 더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 언제 형수나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 한 적 있어? 형도 나 은근히 무시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핏줄이 뭐가 어째? 진짜 오늘 나한테 혼 좀 놔볼래? 그제야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불이 나게 그 장소를 빠져나갔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바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또 그날 제가 형님에 대해 말한 것 때문에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대판 싸우고 사람들 신고로 경찰서에 갔다고 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저희를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저희는 둘 다 상관하고 싶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 재산은 만에 하나 우리한테 일이 생길 경우 영훈이가 쓸 수 있는 거 남기고 나머지는 어머니 위해서 쓰자. 당신 정말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지. 이거 어머니 거잖아. 와, 내가 진짜 결혼 잘했네. 고마워 여보. 형님네는 나중에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해서 저희를 찾았지만 밖에서 남편이 한 번 만났을 뿐이었고 저희 가족과 시어머니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우리를 찾아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 형님네가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형님네 식구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요.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와 잘 지냈고 2년 전 시어머니를 하늘나라로 잘 보내드렸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듯 떠나셨어요. 지금은 남편과 아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잘 살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나쁜 행동을 하면 그 행동도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형님네가 그렇게 된 걸 보면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